안녕하세요. 한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 이른바 AI G3가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관련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조 단위의 예산을 쏟아붓는 말 그대로 국가적 총력전을 선언한 건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 과연 이 거대한 포부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목표를 위해서 국회에서는 AI G3 강국 신기술 전략 조찬 포럼 같은 자리가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그 치열한 토론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들입니다. 기업 대표부터 학자, 정책 이반자들까지요. 이들이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한국 AI의 진짜 현주소가 어디쯤인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AI G3라는 꿈이 정말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네, 아니면 그저 희망사항에 그칠 것인지,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이 내세운 AI 전략의 큰 그림부터 좀 보죠. 세계 기둥 전략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Sovereign AI입니다. 소버레인 AI요? 이건 이제 미국이나 중국처럼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초거대 AI 모델을 갖겠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자는 거죠. 아, AI 주권이라 중요하죠.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Vertical AI입니다. 버티컬 AI. 이건 의료, 국방, 제조처럼 특정 산업 분야, 그러니까 그 버티컬 영역에 깊숙하게 파고드는 전문 AI를 말해요. 모든 걸 다 잘하는 범용 AI도 중요하지만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 이런 전략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피지컬 AI인데요. 피지컬 AI. 이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AI를 뜻합니다. 소버린, 버티컬, 피지컬. 전략의 방향 자체는 되게 명확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멋진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이건 두고 아주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더라고요. 정부가 팍팍 밀어줘야 한다는 쪽이랑 네, 아니다,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 이쪽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요. 그런가요? 우선 스타트업들은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 대표는 AI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기술 따라가는 데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하고요. 아, 비용 문제가. 네. 또 다른 대표는 국내 디지털 전환, DX 수요가 전체 시장의 20%밖에 안 될 정도로 내수 시장이 좁아서 정말 힘들다. 이렇게 토로하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정작 우리 기술을 사줄 곳은 많지 않다. 맞아요.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공공사업 같은 걸로 수요를 좀 만들어주고 스타트업들이 버틸 수 있는 수익 파이프라인을 뚫어달라, 이런 거군요. 굉장히 절박하게 들리네요. 네, 절박하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논리도 아주 강력해요. 어떤 논리죠? 그렇게 온실 속 하초처럼 키워서는 절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간식과 주식 비유요? 네, 맞아요. 정부 지원금은 성장을 돕는 간식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생존을 위한 주식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딱 꼬집더라고요. 와, 간식과 주식이라니? 비유가 날카롭네요. 듣고 보니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주식으로 먹고 살기 시작하면 스스로 사냥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경고인 거죠. 정확해요. 그러면서 과거 일본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예로 들어요. 아, 일본 사례. 당시 정부랑 NTT 도코모가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간섭하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거죠. 결국 진짜 강한 기업을 키우려면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이라는 정글에 던져놓고 싸워서 이기게 하거나, 아니면 중국처럼 수많은 기업이 내수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워서 살아남은 소수 정예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듣고 보니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철학 논쟁과는 별개로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부터 해결 안 되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공통적으로 외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한국 AI의 3대 병목 현상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데이터, 인재, 그리고 인프라였어요. 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아무리 많은 지원금도 다 소용없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병목 현상, 바로 데이터인데요. AI 기업들은 그냥 이구동성으로 데이터에 목말라 있다고 표현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가 표준화되어 있질 않아요.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가령 의료 AI를 개발한다고 해보죠. A병원, B병원, C병원마다 환자 데이터를 기록하는 형식이나 용어가 다 제각각인 거예요. 아, 다 다르군요. 그럼 AI를 학습시키기 전에 이 모든 병원의 데이터를 받아서 일일이 손으로 정리하고 형식을 맞추는 소위 데이터 전처리 작업부터 해야 합니다. 와, AI 개발보다 데이터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데이터 정리만 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요. 그런데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그 의료 AI 기업 루닌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맞아요. 루닛이 유방 조영술 환자 데이터를 사들이는데 무려 20억 원을 썼다고 해요. 20억이요. 데이터 구매에만? 네, 데이터 하나하나가 다 돈인 거죠. 그런데 돈이 있어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병원들이 데이터 공유 자체를 굉장히 꺼리거든요. 아, 그 문제도 있겠네요. 그래서 기업들은 정부한테 제발 공공 데이터를, 특히 AI 학습에 꼭 필요한 영상 데이터 같은 것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겠네요. 심지어 한 대표는 정부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AI에 대해 좀 아는 분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조차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고충까지 털어놓던데요. 네, 그런 행정적인 문제까지 겹쳐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병목 현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데이터라는 재료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들어보니 그 재료를 요리할 최고의 요리사들이 아예 주방을 떠나고 있다면서요. 바로 인재 문제입니다. 아,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서울대 공대 학장님의 발언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 해 공대 신입생의 15%가 학교를 그만둔다. 15%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신입생 100명 중 15명이 1년도 안 돼서 자퇴한다는 거예요. 와, 근데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대부분 의대로 갑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 처절해요. 한 AI 기업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과학고 동기들 중에 지금 가장 성공해서 많이 포진한 직업군이 의사입니다. 허허. 심지어 20년 동안 공학계에 몸담았던 동료가 40 넘어 결국 치의대로 편입하는 것도 봤습니다. 와, 20년을 일하고 나서요? 네. 이건 단순히 월급 몇 푼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나 인정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해결책도 아주 파격적인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연봉 많이 줄게 와라. 이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죠. 아예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책임져주는 수준의 제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홍콩 과기대가 세계적인 석학을 데려오려고 그 부인까지 교수로 채용했던 사례가 언급됐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 정도의 파격적인 대우와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병목 형상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하드웨어 문제입니다. 아, 하드웨어. 이건 정말 흥미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정부가 엔비디아의 초고성능 GPU, 이걸 26만 장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AI 개발의 필수품이니까요.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국내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죠. 그렇죠. 그럼 국산 NPU 칩도 그만큼 사달라고요? 하하, 그렇죠. 이게 아주 고전적인 딜레마예요. 당장 성능이 가장 좋은 외산 제품을 사서 속도를 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기업 제품을 사주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키울 것인가? 이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변수, 대부분이 놓치고 있던 숨은 복병이 하나 등장해요. 바로 전력 문제죠. 저 이 부분 읽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맞아요. 리벨리온 대표의 한마디가 핵심을 찌릅니다. 빌 클린턴의 유명한 선거 구호를 빌려서 바보야, 중요한 건 에너지 효율이야 라고 외쳤는데 하하. 이게 정말 전곡을 찌르는 말이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요.
계산을 해보니까 2029년까지 국내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데 필요한 전력이 약 15기가와트래요. 15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몇 개를 지어야 하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된 건 고작 3.3기가와트 뿐이에요. 와, 턱없이 부족하네요. 12기가와트 가까이 부족한 거죠. 발전소를 갑자기 더 짓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 결국 해답은 전기를 덜 쓰는 반도체에 있다는 거예요. 아, 바로 이 지점에서 엔비디아 GPU보다 전력 효율이 훨씬 좋은 국산 NPU가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국산품 애용 차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전력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국산 NPU를 써야 한다. 이런 논리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 인재, 인프라라는 거대한 장벽들 속에서 실제 현장의 AI는 어떤 모습일지 분야별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의료 AI부터 시작해볼까요? 앞서 잠깐 언급됐던 루닛의 사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AI로 암을 정복하겠다는 정말 멋진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죠? 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192억 원인데 영업 손실은 207억 원이에요. 아니, 번 돈보다 까먹은 돈이 더 많네요.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회사인데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R&D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물론 R&D 비용도 크지만 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요? 병원이 루닛 같은 의료 AI 서비스를 쓰고 환자에게 돈을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정해준 가격, 즉 수가의 상한선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수가 문제. 네, 병원 입장에서는 비싼 돈 주고 AI를 도입해봤자 본전도 못 찾을 수 있으니 도입을 주저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아, 최고의 인재들은 의대로 가고 있는데 정작 그 의료 현장을 혁신할 AI 기술은 돈이 안 돼서 외면받는 아이러니네요. 참. 그렇습니다. 그럼 피지컬 AI, 즉 로봇 분야는 어떤가요? 거기도 기술적인 난제가 상당하던데요. 네, 두산 로보틱스 대표가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개발과 로봇 개발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해줬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LLM은 인터넷에 널려있는 방대한 텍스트나 이미지로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네, 데이터가 많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으로 학습시키면 안 되나요? 물론 시뮬레이션도 하지만 한계가 명확해요. 가상현실 속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걷는 법을 배워도 실제 세상의 울퉁불퉁한 바닥을 만나면 바로 넘어져 버리는 거죠. 아하. 이 가상과 현실의 격차, 이걸 전문용어로 sim to real 갭이라고 하는데 이걸 극복하는 게 로봇공학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로봇 분야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요청이 있었어요. 전기차 살 때처럼 로봇을 살 때도 보조금을 달라는 건데 네, 있었죠. 특히 한 지적이 귀에 쏙 박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지금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서빙 로봇 10대 중 7대가 사실은 중국산인데 이게 국산으로 둔갑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요. 아, 그 이야기. 이건 정책의 허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대목이었어요.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및 재난 AI 분야를 간단히 짚어보죠. 국방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윤리적 원칙이 강조돼요. 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무력 사용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한다는 대원칙이죠. 하지만 동시에 인구 절벽으로 군인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에서 국방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 AI 분야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죠. 기술과 현실의 괴리를 너무나 아프게 보여주는. 네, 바로 산불 감시 AI 사례입니다. 산불을 초기에 발견해서 알려주는 AI 기술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설치된 CCTV 중 상당수가 엉뚱한 산 너머를 비추고 있거나 애초에 카메라 자체가 부족해서 이 좋은 기술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불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하는데 이런 예방 기술에 투입된 예산은 그 피해액의 고작 0.07%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한국의 AI G3 전략은 방향도 뚜렷하고 또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킨 것만 봐도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거대한 꿈으로 가는 길 앞에는 데이터, 인재, 인프라라는 정말 만만치 않은 3대 장벽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이 먼저냐, 시장 경쟁이 먼저냐는 오래된 철학 논쟁도 여전히 현재 진영형이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 속에서 저는 유독 한 가지 패턴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어떤 패턴이죠? 국내 데이터 기업도 그렇고 의료 AI 기업인 유닛, 로봇 기업들까지 정말 많은 혁신 기업들이 처음부터 국내 시장이 아니라 미국 같은 해외 시장에서 먼저 성공하고 인정을 받은 뒤에야 마치 개선 장군처럼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네, 과연 자국의 혁신 기업들에게조차 첫 번째 성공의 무대가 되어주지 못하는 시장에서 진정한 AI 강국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의 성공이 금을환영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담에서의 성공이 곧바로 글로벌 성공으로 이어지는 당연한 공식이 되려면 우리에겐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